안녕하세요. 도움노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수도 설비 중에서도 급배수편, 그거에 이어서 난방 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턴키로 설비업체한테 맡기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난방 배관, 보일러 공사를 하시면서 방통도 같이 한꺼번에 맡기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난방 배관 공사와 방통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위해서 저번 영상에 있었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번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난방 배관, 이 보일러 공사에서 이 난방 배관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핵심은 이 배관 공사는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감재까지, 바닥이라면 뭐 타일이면 타일, 마루면 마루 이런 걸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감재까지 다 까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감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3, 4배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 중에도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난방 배관도 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까요? 일단 이 보일러 난방 자재는 엑셀 파이프라고 통칭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엑셀 파이프입니다. 영문으로 XL인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엑셀 파이프로 많이 부르고 저 역시도 그 발음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난방 시스템은 이 엑셀 파이프 안에 온수가 돌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난방 배관 공사는 엑셀 파이프가 핵심이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에 관하여 4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엑셀 파이프 자재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엑셀 파이프를 사용했을 때 배관 자체에서 내구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노랗게 변색된 엑셀 파이프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햇볕에 오래 방치된 엑셀 파이프입니다. 이런 엑셀 파이프는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재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엑셀 파이프의 간격입니다. 당연히 간격이 촘촘할수록 많은 온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요요를 높이기 위하여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촘촘하면 엑셀 파이프의 꺾이는 부분이 과하게 꺾여서 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mm, 20cm 간격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나 얼마 안 되는 이 엑셀 파이프 자재를 아끼려고 300mm, 400mm 간격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만 해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이 엑셀 파이프는 와이어 메쉬에 고정을 하는데요. 이 와이어 메쉬는 방통을 칠 때 크랙을 최소화하고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와이어 메쉬의 규격은 간격이 200mm로 되어 있는 것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어 메쉬 간격대로 시공되어지는지만 보시면은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벽과의 간격을 열교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소 100mm에서 150mm를 띄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격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체크사항은 엑셀 파이프는 기본적으로 커플링을 이용해서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커플링이라는 것은 엑셀 파이프와 엑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연결 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배기가 있는 배관 마지막 부분인 종말 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매립되어진 배관은 하자 발생 시 마감되어진 모든 부분을 다 철거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B관, PVC 파이프, 엑셀 파이프 등 모든 급배수는 배관 자재 자체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연결 부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연결 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거의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 부분만을 위하여 전체 바닥 마감과 엑셀 파이프 전체를 철거하고 그리고 또 재시공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커플링 부속을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끊지 않고 한 번에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제가 전편에서 급배수편에서 말씀드렸던 PB관에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속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엑셀 파이프도 마찬가지로 이 결속선을 사용해서 주로 거의 현장에서 80%, 90% 이상은 결속선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거든요. 이 결속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자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리고 누수 탐지업체의 그 의견들,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수렴한 결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결속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전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B관을 결속선으로 고정했을 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거나 꽉 묶였을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손이 되는 것은 확실히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엑셀 파이프는 PB관과 다르게 결속선을 고정해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속선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결속선은 엑셀 파이프를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방통을 통해 몰탈이 엑셀 파이프를 고정하기 전까지 가고정 느낌으로 널널하게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엑셀 파이프를 보시면 부식의 자국이 있지만 그 부분은 PB관에 비해 미비하고 마치 결속선이 엑셀 파이프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이 파고든 것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두께가 얇은 결속선이 칼처럼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만약 금속으로 인한 부식 반응이라면 보통 엑셀 파이프는 와이어 메쉬를 가이드로 해서 결속선으로 고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금속 재질인 와이어 메쉬에 의해서도 파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결속선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엑셀 파이프를 고정 전용 제품인 유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유핀도 있지만 결속선에 비해 두께가 두꺼울 뿐이지 이 역시 같은 금속 재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는 PB관과는 다르게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파손보다는 물리적 반응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이렇게 복잡하게 갈 것도 없이요. 확실한 근거는 과거에는 다 이렇게 결속선으로 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속선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거공간에 있는 아파트, 빌라 이런 데서 모두가 다 물바다를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결속선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확률을 따졌을 때는 10% 정도? 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속선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유핀이나 아니면 엑셀 파이프 전용 타카건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마 설비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강요한다면은 90% 이상의 업체들이 공사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수십 년 넘게 이렇게 시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결속선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속선을 묶을 때 널널하게 묶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다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쁘다 보면은 좀 미숙한 작업자를 데려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미숙한 작업자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떤 자기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배관 파이프가 흔들리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지식이 없으면은 꽉 묶으려고 합니다, 결속선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업 지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은 결속선을 꽉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관 파이프가 나중에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면서 이 결속선이 계속 파고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하자가 노출이 되기까지 시간이 짧게는 3년 이상 걸리고 길게는 뭐 30년 후에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때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시공을 누가 했는지 인테리어 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업체를 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테리어 업체가 그때 어느 설비업체에 맡겼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설비업체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떤 작업자가 그 현장에서 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거기다가 이미 AS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업체에서도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설비를 할 때에는
꼼꼼하게 이런 결속선이 널널하게 묶여 있는지, 꽉 묶인 부분 없는지 충분히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공정 중에 체크를 하시고 공정이 끝난 후에는 급배수 배관과 마찬가지로 보일러를 가동하여 배관에 누수는 없는지, 또 연결되어 있는 종말 부속에서는 누수는 없는지를 치동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엑셀 시공은 달팽이 타입과 사다리 타입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다리 타입은 온수 흐름이 끝으로 갈수록 온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온도 분포가 일정한 달팽이 타입으로 시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이프 길이가 50m가 넘어가면은 당연히 온수가 멀리 가면서 점점 차갑게 식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유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50m 안에서 분배기에서 분배하는 것 또한 체크하시면 좀 더 완벽한 난방 배관에 대한 설비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난방 배관 공사가 끝났다면은, 완벽하게 끝났다면은, 이제 이 난방 배관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마루나 타일 시공할 수는 없잖아요, 마감재를. 그러니까 이 난방 배관을 시멘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 시멘트를 까는 작업을 방통을 친다고 합니다. 이 방통 작업을 할 때, 반셀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방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방통 칠 때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방통에 대한 핵심은 단차와 크랙, 이 두 가지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반 업체들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조금 필수적으로, 그리고 다른 업체랑 조금은 다르게, 많은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배관 작업 후 바닥의 크랙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동방열판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방통 작업 전 설비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방통 퀄리티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통 부분으로 뒤로 뺐습니다. 금속 재질인 와이어 메쉬나 동방열판은 방통의 주재료인 시멘트가 굳을 때 이 시멘트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금속 재질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욱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열판은 와이어 메쉬보다 더 촘촘한 간격으로 인해 방통 시 크랙을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열판은 알루미늄 재질의 동으로 도금을 한 거라서 열 전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인데요. 32평 기준으로 동방열판 자재만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와이어 메쉬에 비하여 같은 이렇게 크랙을 방지하는 그런 자재지만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이.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와이어 메쉬를 썼는데요. 한번 방열판을 써보고 나서는, 이 크랙 차이를 느껴보고 나서는 크레이언트께서 최소한의 견적을 원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다라는 거, 이 평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바닥의 평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 레미콘 차로 와서 타설할 때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몰탈이 꾸덕꾸덕해졌을 때, 얼마나 작업자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꼼꼼히 마감을 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방통을 칠 때 방통차와 함께 기공 2분과 조공 1분이 와서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130만 원 정도의 작업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150만 원의 견적을 맞춰주는 대신에 조건을 삽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단차를 맞춰달라고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자의 시간과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직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더 웃돈을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확실히 마감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 역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비싸다고 다 눈탱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해야 할 때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통이라는 게 1mm의 단차도 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바닥의 평활도를 잡기 위해서 방통 후 얇게 셀프 레벨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셀프 레벨링 역시 1mm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셀프 레벨링을 하면은 1mm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바닥을 잡아준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중력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흐르면서 잡아주지만 처음에 작업한 데 그리고 나중에 조금 손이 들어간 데 이런 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단차를 최소화를 하려면은 셀프 레벨링이건 방통이건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최대한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작업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최대한 평활도를 맞춰놔야 나중에 마루를 깔던 타일을 깔던 바닥 마감재를 시공할 때 작업자가 훨씬 편하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더 나은 마감 퀄리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하자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인테리어 역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그 뒤에 따르는 마감도 깔끔하게 나오는 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방열판 활용과 방통 미장 마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한다면 확실히 단차와 크랙을 최소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비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비 비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작업을 하냐, 그리고 또 바닥 두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단열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평수인 32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지금 현재 2025년 6월,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이 6월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이것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비 인건비는 장비 포함하여 기공 30만원이고 조공은 20만원입니다. 32평이라면 기공 2분과 조공 2번이서 작업하신다고 보고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자재비는 엑셀파이프, 그에 따른 기타 부속, 분배기, 그리고 와이어 메쉬 및 방열판과 아이소핑크 같은 단열재 등 250만원 정도 자재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방열판이 아닌 와이어 메쉬만을 작업한다면은 75만원 정도가 빠지겠죠. 그리고 또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아이소핑크가 아닌 저렴한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한다면 이 역시도 많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에는 장당 17,000원 정도 하는 것에 비해 스티로폼은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이죠. 30평 60장 기준으로 72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금액을 합해보면 대략 32평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저처럼 자재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3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2평 기준으로 방통차 포함하여 기공 2명, 조공 1명 기준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생각하셔서 150만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레미콘 차는 시세 변동이 작기 때문에 루베당 넉넉히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32평 6루베 기준으로 90만원.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몰탈 찌꺼기 1명 똥값으로 5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럼 방통으로 2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난방 배관 설비와 방통 포함하여 약 4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설비나 방통 견적은 인테리어 업체가 모든 자재를 완벽히 준비를 하고 단두리까지 확실히 해놨을 때 비용이고요. 발세 프로 진행할 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난방 배관과 방통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업체에 턴키로 맡기실 거기 때문에 설비업체의 마진율을 포함하여 평당 18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합리적인 견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견적은 바로 공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거가 완벽히 끝났을 시 금액이고요. 철거 유무에 따라, 그리고 평수와 레미콘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기계 미장이 불가능한 경우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도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또한 방통 높이에 따른 레미콘 물량과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난방배관의 엑셀파이프 작업의 경우는 엑셀파이프의 자재 상태와 시공 간격, 커플링 사용 유무, 그리고 결속선이 너무 꽉 조여져 있지 않은지 이 4가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시공이 끝난 후에는 제대로 작동하며 누수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의 경우에는 방열판이나 아이소핑크 같은 자재와 인건비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좀 더 크랙과 단차를 줄이고 후시공을 위한 퀄리티 있는 바닥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도설비, 방통까지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조정, 미장, 방수, 이 방수 작업까지 모두 다
이 설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좀 혼잡해지고 주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조정 미장 방수는 따로 빼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조정 미장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부분이 크게는 없는데 이 방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액방을 어떻게 뭐 어떤 비율로 해야 되냐, 아니면 액방 자재는 어떤 걸 써야 된다, 아니면은 우레탄 방수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제 나름대로의 방수에 대한 딱 확실한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유의 있게 보셔가지고 다음 편까지 다 보시고 설비 공사를 정말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없도록 그렇게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원호 기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